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했는데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가자 지구를 계속 점령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백악관이 친구라고 모든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며 균열을 드러낸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폭주하고 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도성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세력을 제거해도 가자 지구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I think Israel will, for an indefinite period, will have the overall security responsibility because we've seen what happens when we don't have it.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Once again, we want the Gazans to rule themselves, and we think there'll be an international effort for that. אני יכול לומר לך מי לא ישלוט. זה לא יהיה חמאס, וזה גם לא תהיה ישראל. 네타냐후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교전 일시 중단 요구도 무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동정심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미국의 교전 중단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번 전쟁을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동안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특파원, 백악관이 거의 바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거죠?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더라도 가자 지구에서 무기한 안보를 책임질 거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백악관과 또 국무부가 모두 나서서 이는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가자 점령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고요. 또 국무부는 가자 지구가 앞으로도 팔레스타인 땅으로 남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사실 내내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빨리 반대하고 나섰는데 배경이 뭔가요? 예,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이스라엘의 가자 재점령이 큰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에 가자를 점령했고요. 미국은 이를 꾸준히 설득해서 2005년 겨우 철군을 시켰습니다. 그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공식 방안으로 미국은 지지해왔죠. 네타냐후 총리 주장대로 이번에 다시 점령을 용인한다면 미국 입장에선 수십 년 중동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면서도 의견차가 있음을 인정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Friends don't have to agree on every single nuance and every single word. I don't think it's any shock to anybody that on a political spectrum, they're not exactly always in the same place on every issue. 네, 미국이 인질 석방위에 교전 일시 중단하자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마저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예, 지난 6일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죠. 여기서 인질 석방을 위해 사흘간 교전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거절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문했을 때 미국도 2차 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라크전을 치르면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전쟁을 정당화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군은 전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가자의 심장부에 진격했다며 시가전이 시작됐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가자 지구 주민들은 이렇게 흰 깃발을 들고 피란길에 올랐는데 시가전이 격렬해지면 민간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하고 사실상 시가전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지 10여일 만입니다. אנחנו נמצאים, כוחות צה"ל, בלב העיר עזה. הם הגיעו מצפון ומדרום.
הם הסתערו בתיאום מוחלט. 네타냐후 총리도 테러리스트 수천 명을 제거했다며 인질들의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연료 반입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14,000개가 넘는 하마스 목표물을 공격하고 1,000개가 넘는 땅굴 입구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민간 시설 아래 땅굴 통로를 숨겨놓고 있다며 한 놀이공원에서 발견한 지하터널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 건물 중 3분의 1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가전에 돌입하면서 남은 주민들도 뒤늦게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흰색 깃발이나 손을 들고 이스라엘군 탱크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Tell me how many Hamasnik has been killed in this war? It's maybe about 1,000, but look, we died 10,000 civilians.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시설도 100번 넘게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여야가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김포 서울시 편입 정책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수도가 북한 박격포 사거리에 드는 거라며 안보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고혜진 기자입니다.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은 이른바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걸 부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글로벌 도시들은 모두 메가시티로서의 확장을 이미 1900년도 중반부터 이뤄졌습니다. 영국의 런던과 일본의 도쿄 이 사례입니다. 메가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북한과 국경이 맞닿는다며 안보 위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박격포, 심지어는 기관총 유효 사거리 내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적의 도발로 해서 피해를 받으면 그거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더 세게 대응을 하고 김포 시민이 되면 적게 대응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서울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포 일부 지역이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에서 제외되면 해당 지역민들이 반발할 거란 야당 주장에 대해 여당에선 현 제도에 맹점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 명칭만 읍면인 곳에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이 특히나 중학교 때 이사를 들어오는 문제.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오늘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자신보다 1살 어린 학생을 리코더 등으로 전치 9주가 나올 정도로 때려 학교 폭력 논란이 일고 있는 김승희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학교를 떠나면서 피해 학생과 분리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렇게 밝히며 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승희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경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는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2번에 걸쳐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에 확실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가해 학생은 이제 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학폭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입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와 다른 학년인데도 학급 교체 처분만 받았습니다. 강제전학 조치 기준인 16점에서 1점이 모자랐습니다. 강제전학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동안 교육청은 이미 학급 교체로 결론을 낸 상태라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특히 이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교육적 해결을 하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 전학을 시키는 것이 문제의 끝이냐, 또 그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이냐.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이 받았을 상처와 가족들의 고통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미흡한 대처도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손해배상을 비롯해 해당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막아달라는 등 기존에 제기한 소송은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2달 가까이 비어있던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돼 2020년까지 법관으로 지냈으며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는 등 수차례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법관 정견이 70세인 만큼 6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됩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공급해주는 공기업이죠. 빚더미의 적자 심각하다는 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전은 믿지는 장사만 하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수율이 70%, 쉽게 말해서 100원의 전기를 사다가 70원에 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한전 적자가 32조 원,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해결책은 결국 전기요금 올리는 거겠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선거 앞둔 시점마다 이 전기요금 문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그해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죠. 정부가 오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가정용, 업소용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선거 앞두고 부담을 미뤄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6원 오릅니다. 오른 요금을 적용받는 곳은 대기업을 비롯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 4만 2천 곳입니다. 다만 서민 부담과 경기 침체를 고려해 주택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전체 전력 사용자의 0.2%에도 못 미치지만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다 보니 이들만 핀셋처럼 곤란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고 또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과거 인상 때와 달리 요금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큰 곳일수록 더 큰 인상폭을 차등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사업장은 전기요금으로 월 평균 6,300만 원을 부담해 왔는데 앞으로 약 431만 원을 더 내야 하게 됐습니다. 한전은 이를 통해 한 달에 2천억 원 넘는 요금이 더 거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현재 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섰고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는 47조 원에 이릅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적자 해소를 위해 4분기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오늘 인상분은 여기 한참 못 미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과 직결된 곳은 동결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가스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만으로는 그동안 쌓인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한전은 추가로 자산을 팔고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자구책을 내놨는데 이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공릉동에 있는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입니다. 축구장 95개가 넘는 부지로 한전이 가진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데 이걸 매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전의 상징적인 자산과 직원들까지 추가 매각할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를 통해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무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2,500억 원 정도인데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꿀 경우 향후 1조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한전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그 밖에 본부 조직 인력 20%를 줄이고 자회사인 한전 KDN 지분 일부를 파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관건은 자금 마련 시기입니다. 지난 5월 팔기로 했던 여의도 한전 남서울 본부는 내부에 있는 변전소 이전 문제로 아직 기술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한전 KDN 역시 제값을 받기 위해 상장부터 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상장까지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한전은 전기를 사올 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주의에 근거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현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노총 전력연맹은 이번 자구책이 에너지 공기업 기능을 망가뜨린다며 반발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큰데 결렬되면 내일 서울 지하철 운행이 첫 차부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소희 기자, 협상이 5시간 넘게 진행 중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3시에 시작된 협상은 5분도 안 돼서 멈췄습니다. 서로 제안을 모아서 4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협상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실무진들끼리 물밑 접촉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서 공통적으로 서로 이견이 커서 협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협상이 결렬돼 파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야 협상이 진행돼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네, 인력 감축 문제로 노사가 엇갈리는 걸 텐데 양측이 어떤 입장인 겁니까? 사측은 적자가 워낙 심해서 경영 정상화를 하려면 2026년까지 2,2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호 사장은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쇄신안에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경영 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적자 책임을 왜 노동자에게 떠넘기냐고 주장하는 노조는 지하철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인력 감축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대로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내일 출근길 또 퇴근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업을 해도 운행률은 평균 71%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는 운행을 100% 하게 됩니다. 다만 새벽 시간부터 누적된 그 운행률이 출근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퇴근 시간대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예비 기관사를 투입하고 대체 버스를 늘리는 등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하철이 멈출지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오늘 다시 경찰에 출석해 전 씨와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현희 씨가 입을 굳게 다문 채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혐의 공범 의혹으로 조사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전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20명으로부터 2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11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남 씨 펜싱학원 학부모가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오전에 남 씨를 조사한 경찰은 오후부터 전 씨와 대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 씨는 오늘 경찰에 나오기 전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냐면서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고 적었습니다. 남 씨를 상대로 한 추가 고발도 어젯밤 들어왔습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은 전 씨 체포 직후 누군가 전 씨의 아이디로 포털 사이트 클라우드 등에 접속했다며 전 씨의 두 번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갖고 있던 남 씨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가 지난해 11월 임신했다며 속여 한 남성에게 7,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수감 중 도주했다 사흘 만에 붙잡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 방식인데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김길수가 지난 9월 산 집 입구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로 샀는데 매입가와 전세 보증금이 2억 6천만 원으로 같습니다.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산 겁니다. 이틀 뒤면 전세 계약 만기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수배 전단을 보고 집주인이 김길수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세입자는 다른 집에 이사를 가려고 계약금까지 건넸습니다. 김길수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길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 2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이틀 뒤 받기로 한 잔금 1억 5천만 원을 챙기기 위해 탈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새 세입자는 계약금을 떼일 상황이 된 겁니다.
경찰은 김길수 명의의 서울 상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나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길수는 지난 7월에도 인천에서 전세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잠적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빈대들은 기존에 쓰던 살충제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가 이르면 모레 기존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살충제를 긴급 승인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학교 기숙사 침대 밑부터 찜질방 깔개 틈에서도 빈대가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의자에서도 빈대 같은 벌레가 발견되자 공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도 의자에 앉는 게 조금 무섭고 택배 박스도 밖에서 까고 물건만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약이나 어떤 살충제를 사용을 해서 없애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부는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르면 모레 새로운 살충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사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 제품에 이미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빈대의 저항성을 나타냈다고 이미 많이 알려진 바가 있어서 새로운 약제 개발과 제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새롭게 보완해 사용하려는 살충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입니다. 모기나 바퀴벌레 퇴치용으로 쓰여서 빈대가 내성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부 업체가 문을 닫기도 해 얼마나 공급이 가능한지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일 관련 업체들과 만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홍 시장은 대통령 믿고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 당이 망가졌다며 대통령 이용하는 세력 정리해달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작부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depu작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파이 돼버렸어요. 혁신위가 지도부와 친윤계 중진의 험지 출마를 권고했는데 이를 두고 당에서 반발 기류가 나오는 걸 두고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저질러 놓은 거 적당히 수습 한번 해보라 하고 수습 못하면 혁신이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정리하겠다 그 생각 아니에요? 그건 얄팍한 생각이지. 전권을 줘놓고도 그걸 다시 부정할 거면 혁신위를 해체해야 한다며 인 위원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거 노력하시는데 과연 저게 이 당의 풍토에서 통할 수가 있을까? 나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실개천하고는 달라요. 네. 나는 이 당 본류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당에서 억지로 몰아내 회복이 어렵다면서도 새로 당을 만들면 현 지도부가 밀릴 거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못 당합니다. 그 먹잇감 될 수밖에 없어요. 인 위원장은 유쾌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듣고 왔습니다. 많이 배웠고. 오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서는 직접 김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살아계시지 않냐? 왜 선생님 보복 안 합니까?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요. 혁신위는 내일은 청년과 여성 관련 안건을 논의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산 신고에서 28억 원을 누락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국감장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재산 신고 관련 증언을 거부하자 야당은 누락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야당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행어음 약 28억 원어치를 지난해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3억 원 넘게 누락하면 해임 등 징계 대상이라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공개하라고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공개할 수 없지만은 그렇죠. 실장님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의 이게 명예입니다. 그래서 김 실장은 누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같은 증권사의 채권 계좌와 자산관리 CMA 계좌를 서로 같은 걸로 착각해 채권 계좌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직원이 저걸 CMA하고 아마 좀 헷갈려서 그렇고 저도 뭐 그때 이제 5월 초에 또 장모님 돌아가시고 뭐 그래서 아마 그 상수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처분 공개 요구엔 개인정보라며 맞섰습니다. 해명하고 그냥 불이익 없이 넘어갔다는 말씀. 무슨 불이익이냐 무슨 저 조치를 받은 거는 저 뭐 개인정보가 해서. 야당은 오늘 김 실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의 징계 여부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과태료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정직이나 해임 같은 징계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제처 등 다른 기관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 처분 내용을 밝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올 초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반기까지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됐을 때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모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이유주 씨는 최근 한 아이가 입원하면서 다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대기를 떠나서 연락 자체가 안 됐어요, 아예.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전화해서 울었어요. 지난 2월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늦어도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 긴급돌봄은 더 급하게 신청해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개월 넘게 지났는데 신청조차 어려운 겁니다. 정부는 등하원 시간에 1시간만 짧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도 했는데 여전히 2시간 이상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뭐 1시간을 이용하더라도 2시간을 결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유연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잦은 오류로 이용자와 돌봄 종사자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돌봄 종사자를 자동으로 연계해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한때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센터로 연락하고 센터에서 선생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문자를 싹 단체 문자를 보내서 하고 싶은 선생님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부는 아직 시스템을 점검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저희 기자가 직접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서비스 개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원가입부터 먹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과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동시에 마쳐야 하는 아침,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저처럼 아이를 등원시키고 출근하거나 각자 일을 보는 부모들은 아이돌봄이 절실한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저도 직접 이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회원 가입부터 먹통입니다. 실명인증 오류가 발생했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점검 중입니다. 언제 마감이 된다 이런 공지는 따로 사실 없어서 지금 당장은 이용이 좀 어려우실 것 같네요. 기다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돌봄 선생님을 언제쯤 배정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연락이 그래도 3개월 때쯤엔 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많이 밀려있기는 해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필요한 긴급 돌봄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질병 감염이나 이렇게 긴급으로 가는 선생님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관리해주질 않아요. 당일은 어렵더라도 뭐 다음날 거라도 알아봐 드린다든지.
수요는 많은데 아이를 돌봐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돌봄 종사자의 시급을 5%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과 큰 차이가 없어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혼하고 양육비 나몰라라 하는 나쁜 부모들 형사처벌할 수 있게 2년 전 법까지 바꿨습니다. 이제 그 선고가 하나둘 나고 있는데 새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6년간 주지 않은 아빠에게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는 유죄 판결은 났지만 양육비를 줄진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법원을 빠져나오는 중년 남성. 취재진과 마주치더니 담을 넘고 뛰어갑니다. 6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송모 씨입니다. 그동안 밀린 양육비는 4천만 원입니다. 사업에 실패해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이 셋을 키우던 전 부인 박지은 씨가 고소했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4개월여 재판 끝에 오늘 법원은 나쁜 아빠 송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은 나왔지만 양육비를 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고통을 받아야만 이 사회에서 받아주는 건가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고.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모두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도 금지됩니다.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은 감치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만 772명. 이런 조치를 받고 양육비를 준 사람은 69명, 단 9%에 불과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해서 아직도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그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법은 멀고 현실은 혼자 아이 키우는 사람에게 가혹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제 로봇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죠. 어렵고 반복되는 작업을 대신 해주는데 문제는 그만큼 사고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로봇이 사람을 상자로 잘못 인식해 노동자 한 명이 숨졌는데 DIC로 전해드립니다. 박스 옮기는 로봇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그 박스를 찍어서 옮기는 기계거든요. 엔서하고 점검하러 이제 간 겁니다. 전부. 작동인지 오센스인지 전문가들 같이 밝혀야 돼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뭐든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지만 거꾸로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누군가에겐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열차 타기도 택시 잡기도 쉽지 않다는 노년층의 이야기를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 야구팬이 매표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고객님 오늘 매진이에요. 아무 데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오늘 고객님 매진입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경기는 온라인에서 사전 예매를 다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취소된 표들은 현장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표가 취소된 게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같이 온라인에 다시 풀려요. 온라인에서 도 안 팔린 걸 여기서 팔고 있는 거라서 현장에서는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오늘 경기는. 아쉬운 마음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만 전부 다 100% 나오니까는 나같이 나이 70 다 된 사람들을
못 사는 건 MBC 청룡서부터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려면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관람객들이 한창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좌석이 다 차진 않았지만 관중석을 둘러보면 젊은 연령대가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예매가 익숙지 않으니 누가 도와줘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셨나? 우리 딸 때문에. 이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뭐다. 영 뭐야. 이것마저 어려운 사람들은 현장 판매를 조금이라도 늘려달라고 합니다. 현장 판매 10%라도 하면 저는 솔직히 그 전날 앞에 매표소 합사 밤 12시부터라도 기다려갖고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야만이 우리같이 이 나이 든 사람도 표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서울 청량리역 한쪽에 표를 사려는 노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역 바닥엔 쉽고 빠른 승차권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면 창구에 사람이 더 많고요. 저 앞에 있는 승차권 자동 발매기는 오히려 한산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앱으로 예매할 수 있지만 노인들에겐 어렵습니다. 저 줄 서는 게 멀어갖고 시간은 다 되고. 앱도 기계도 쓸 줄 몰라 처음 만난 학생에게 부탁합니다. 기계 옆에 좀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계시거나 음성이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택시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집 앞에서 타느냐 그냥 가까워 쳐불려서 그냥 가고 늙은이들은 저거 바깥에 나와서 저렇게 덜덜덜 떨고. 스마트폰과 앱 사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각 지역에 열려 있긴 합니다. 이걸로 예매갖고 갔다 왔어. 저 순천만 배우기 게 좋아. 계속 할 거야 하여튼 배울 때까지. 하지만 일부 노인들에게 문턱은 여전히 높게만 느껴집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어느새 뒤처진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지만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사회의 몫이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부산 바닷가에서 한 낚시꾼이 주사기 수십 개가 든 비닐봉투를 건져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단서로 수사를 벌였더니 마약 사범들이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곳곳으로 퍼진 마약 범죄 현장을 구석찬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단발머리 여성이 거울을 보며 온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머리를 만지고 뒷모습이 괜찮은지도 확인합니다. 상의를 들쳐 속옷을 확인하고 스타킹을 끌어올리기도 하는 이 여성. 그런데 체형도 걸음걸이도 어딘가 이상합니다. 알고 보니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따돌리고 해야 되니까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계속 투약도 하고. 마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장을 한 겁니다. 2년 전 부산 바닷가에서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온 주사기 뭉치가 추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주사기 유통 과정을 쫓았더니 조직폭력배부터 택시기사,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마약 공급자와 투약자 27명이 나왔습니다. 마약은 도시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고 연령과 직업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외국인 전용 노래방입니다. 이곳처럼 이런 노래방들이 마약 파티를 하는 소굴로 돌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철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찰. 보일러실에 숨은 남성을 끌어냅니다. 환각제와 함께 빨대 모양 지폐가 발견됩니다. 대구 노래방에서도 천장과 창문 틀에 숨긴 마약을 찾아냅니다. 항공택배라든지 소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아서 노래방 업주가 이제 장소만 제공하거든요. 이렇게 붙잡힌 외국 노동자와 유학생 숫자만 42명입니다. 마약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이제 가늠조차 하기 힘듭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승객들이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귀중품을 훔쳐왔던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훔친 게 2년 동안 200여 차례, 모두 3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가방과 시계, 옷까지 모두 누구나 알 법한 고가 브랜드 제품입니다. 비행기 화물칸에 짐 싣는 일을 해온 41살 남성의 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2년 전부터 가방에 손대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들키지 않았습니다. 표 한 장에 한두 개만 훔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몰라요. 본인이 잃어버렸는지. 하지만 가방 속 물건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올해만 14건이 접수됐고 경찰이 나섰습니다. 근무 기록과 CCTV 영상을 토대로 남성을 붙잡았고 시가 3억 7천만 원어치 물건 218점을 찾았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아직 1억 5천만 원어치가 남았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반을 열었습니다.
비행 기록이나 근무한 기록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피해자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드리도록. 이런 일 당하지 않으려면 여행 가방 맡길 때 꼭 비밀번호를 설정해 잠가야 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목욕탕 옷장을 털었다가 수감됐던 남성이 또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옷장에서 훔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서 현금을 빼내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동네 대중 목욕탕에 한 남성이 들어갑니다. 올 초에 출소한 목욕탕 전문 털이범입니다. 순식간에 옷장을 열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쳤습니다. 자기 옆 옷장을 눌러서 옷장을 내고 목욕탕을 빠져나와서는 곧장 훔친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습니다. 대다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 기억이나 니은, 알파벳 Z나 N 등 단순해서 쉽게 풀렸습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연세가 좀 많은 편입니다. 본인도 가끔 패턴을 잊어버리니까 아주 단순한 패턴을. 남성은 잠금이 풀린 휴대전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용카드 주인인 척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훔친 지갑에 있던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바꿔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인증번호 문자가 많이 지금 와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을 해보니까 인출행기 600만 원, 대출 300만 원, 그러니까 토탈 900만 원을 해가 갔더라고요. 경남 진주 목욕탕 6곳을 털어 챙긴 돈만 4,500만 원입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전국 20건이 넘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진짜 사람처럼 만든 가상인간이 가수로 활동하고 방송도 진행하더니 이젠 영화에도 등장했습니다. 영화 대본도 인공지능이 썼다는데 결국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의 세상이 돼버린 미래의 서울. 연기자는 사람이 아닌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K-팝 아이돌입니다. 홈쇼핑과 광고에 이어 가상인간이 영화에까지 나타난 겁니다. 주인공 주변에 둘러싸는 회사원들이라든지 다양한 인물들의 설정에 AI 기술이 들어갔고 그 인물들을 표현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여러 배우 사이에 박수를 치고 있는데 얼굴도 동작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배우들 모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 장면에 디지털 배우를 만들어 넣은 건데 소셜미디어에선 배우들을 AI로 대체하려는 미친 짓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영화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배우의 과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카메라 각도와 조명까지 고려해 80살의 배우를 젊은 모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Principle is completely constructed of the same time. 그럴듯하지만 알아듣기 힘든 대사들도 모두 인공지능이 쓴 겁니다. 1980년대 SF 영화들을 학습해 9분가량의 단편 영화 대본을 만들었고 제작진이 스크린에 구현했습니다. 사람을 도울 도구가 될지 인간의 자리를 빼앗을지 인공지능과 함께 맞이할 미래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절기상 입동답게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은 1.8도, 전북 순창은 영하 2.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내일도 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서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5mm 안팎이 되겠고요.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3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밤이면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와 경북 내륙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8도, 대전 5도, 대구 7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전주 20도, 대구, 부산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남부지방까지 비구름이 지나가면 주말부터 다시 날이 추워지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